가을도 아주 늦은 가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가 한강 하류의 공룡촌이라는 곳이거든요. 제가 오늘 이곳에 나온 이유가 있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세상을 자유롭게 여행하는 분, 그리고 언제나 등 뒤에서는 가을 냄새가 물씬 풍길 것 같은 분, 작가 김훈 선생을 여기서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잠시만 어디 계시나 볼게요. 여기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서편제에서 봤어요.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동차로 비행기로 숨가쁘게 속도 경쟁을 하고 있는데 두 개의 동심원을 굴리며 세상 여행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려대 영문과를 나와 한국일보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사표 쓰기만을 20번. 그래도 결국 한국일보와 국민일보, 시사저널과 한겨레 신문 등에서 평생을 기자로 일해온 사람. 하지만 우리는 기자 김훈보다는 작가 김훈을 기억합니다. 빗살무늬 토기의 추억, 풍경과 상처, 자전거 여행, 칼의 노래와 현의 노래에 이르기까지 빛나는 문체 미학과 새로운 미의식을 선보인 그의 작품들은 한국 문단에 쏟아진 축복으로 불리며 침체된 한국 문단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순신의 일대기를 그린 그의 작품 칼의 노래는 50만 부가 넘는 판매 기록을 올리며 김훈 신드롬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역사 쪽 책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칼의 노래라는 칼의 노래. 예. 누구의 이야기죠? 이순신 장군. 그의 책들이 그저 한 편의 소설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새로운 문화 코드로 불리는 것처럼 김훈이라는 그의 이름 두 자는 이제 이 시대의 낯설고도 새로운 서정, 그 대명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자전거를 잘 타면 선생님과 같이 자전거를 나란히. 오정현 씨 자전거 못 타세요? 네, 잘 못 타요. 내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금방 배워요. 그러게요. 근데 선생님하고 함께 자전거를 타려면 이런 특수 자전거 있어요. 아니 그냥 내가 천천히 하면 되지. 이게 한나절이면 배워요. 어렵지 않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자전거로는 산 꼭대기도 올라가고 그러나요? 이걸로 내가 태백산맥, 노령산맥 그런 데를 넘어왔지. 소백산맥도 넘어갔어. 이게 사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걸어 올라가는 것만으로 굉장히 아니 산 속에 길이 다 있어요. 임도나 그 산판길 같은 길들이 있어가지고 세밀도를 보고 가면은 다 길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물론 구간별로 길이 끊어진 데도 있긴 하지만. 근데 걷기도 힘든데 자전거를 타면 두세 배는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내심이 있어야죠. 인내심이. 자전거는 언제부터 타기 시작하신 거예요? 자전거 탄 지 한 7년쯤 됐지요. 7년이요. 자전거를 처음 타고 깜짝 놀랐어요. 벼락을 맞은 것처럼 깜짝 놀랐는데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있었구나. 이거를 모르고 내가 여태까지 헛살았구나 싶은 생각이 든데 이제부터 자전거만 타고 살아야겠다고 작심을 하고 이제 자전거를 탔죠. 이 자전거는 한 5번째 산 자전거 같아요. 망가져서 새로 샀죠. 자전거를 보면은 저 체인이 있잖아요. 저기 체인. 그 체인이 여러 개 수많은 마디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게 이제 바퀴를 굴리는 건데 그러니까 인간의 이 몸의 힘이 좀 마디마디를 타고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서 바퀴를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저 지금 이게 이제 기아거든요. 기아라는 건 톱니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르막을 올라갈 때는 아주 가파른 오르막을 올라갈 때는 가장 낮은 기아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분산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르막을 올라갈 때 우리가 힘을 집중시켜서 강한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힘을 다 분산시켜서 가장 약한 힘을 가지고 가장 험한 고개를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오묘한 것이죠. 그게 가장 약한 힘으로 가장 험한 고개를 넘어가는 거예요. 힘을 집중시키면 오르막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는 낮은 기압을 써가지고 힘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분산시켜. 그 어찌 보면은 그 내 안의 울림 같은 거 그것을 자전거를 통해서 뭐라 그럴까요? 봤다고 하나요? 직접 느꼈다는. 인간의 몸하고 똑같은 거예요. 몸의 일부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코가 콧구멍이 두 개니까 이기통이에요. 이기통 엔진으로 가는 거. 저도 그렇잖아요. 제 심장이 엔진이 되고. 그 소리라는 것은 성악이라는 것은 몸을 악기로 쓰는 것이죠. 그건 뭐 정확한 거죠. 몸, 그러니까 휴먼 바디가 이제 악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령 관악기나 현악기라 하더라도 그것이 몸의 일부인 거예요. 결국 이렇게 관악기가 이렇게 부는 거죠. 인간의 호흡이 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현악기는 뭐 활로 민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인간의 몸이 그 악기 속으로 연장이 돼서 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몸, 살아있는 몸이 아니면은 악기에서 소리를 뽑아낼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이에요, 몸. 그러니까 악기나 성악이나 자전거나 이것이 다 살아있는 인간의 몸인 것이죠, 몸. 선생님 아끼는 게 자전거가 되는 거네요. 이것은 내 악기 겸 교통수단. 근데 어찌 보면 글을 쓰시는 것도 이 자전거를 타는 것도 그 혼자와의 그런 자기 대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아주 좋은 물건입니다. 근데 그 산을 이렇게 오르시면서 순간순간 그 후회하거나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어요? 올라갈 때는요, 가령 태백산맥을 우리가 그 자전거로 올라간다고 할 때 그 맨 꼭대기 있잖아요. 꼭대기를 생각하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힘이 들어가지고. 야, 이거 언제 다 올라가나, 저런 꼭대기가 언제 나타나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절대로 못 올라가요. 꼭대기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바닥만 보고 가면은 언젠가는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꼭대기를 고개 마루 쪽을 안 보고 가야 돼요. 자전거 여행을 다녀오신 곳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 있으세요? 나는 저쪽에 그 광주에서 영산강을 따라서 목포로 내려가는 길이 참 좋았어요. 봄에 글로 갔는데 좋았고, 구례에서 섬진강을 따라서 하동으로 가는 길들이 좋았죠. 되게 강 옆을 따라가는 길은 오르막도 없고 내리막도 없어요. 그냥 평탄한 평지니까 아주 좋죠. 그리고 저 포항에서 그 혼미곶을 돌아가지고 구룡포 쪽으로 내려가는 바닷길이 있죠. 거기도 아주 좋아요. 거기 가면 거기는 이제 영일만은 그 거대한 바다 전체를 보고 가지고 아침에 해 뜰 때 그 자전거 타고 가면 정말 좋아. 막 소리 지르면서 갔어. 하도 좋아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갔어. 처음에 이렇게 자전거 여행을 시작하실 때 집안에서 반대하시거나 반대하지는 않은데 뭐 사고가 날까봐 걱정을 했는데 뭐 반대하지는 않았는데 한 번도 사고를 안 냈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산맥을 넘어가려고 그럴 때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소백산맥을 넘어가려고 그럴 때 이렇게 눈이 막 오고 그러면은 어떤 날은 무서워서 도저히 용기가 안 나는 날이 있는데 그런 날은 가면 안 돼요. 그런 날은 가면 사고가 나고 무섭고, 어떤 날은 확실히 이게 되는구나 하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 날 가야 돼요. 상상이 안 되는 게 아마 선생님하고 자전거 여행을 동행을 해봐야만 느낄 수 있는. 이게 하면서 또 고장이 날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공구를 갖고 다니면서 되게 다 고치는데, 직접. 네, 그리고 체인 같은 게 끊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이어야 돼요. 근데 내 솜씨로 체인을 잇는 데는 1시간 걸려요. 1시간 동안 작업을 하면 저걸 이을 수가 있는데, 겨울에 해질 무렵에 1시간이라는 거는 굉장히 위태롭거든요. 1시간이 지나면은 날이 깜깜해져 버리니까 길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겨울에 이게 고장이 나면 참 고통스럽죠. 1시간이 아니라 뭐 30분이 소중한 시간인데, 그것도 저녁 무렵에 고장이 나면 참 불안하죠. 낮에 고장이 나는 건 뭐 괜찮은데.
요즘 많은 독자분들이 선생님 글에 심취돼서 정말 기문 신드롬 이런 말까지 낳고 있는데 웃으세요? 어떠세요? 글쎄요, 엄청난 불황이잖아요. 출판과 도서의 불황이라는 이런 말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많은 독자들이 제 작품을 읽어주시니까 참 고마운 일이죠. 앞으로 올해 내년쯤에 또 장편 소설을 하나 써가지고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쟤네들은 선생님처럼 지금 가는 거예요, 가는 거. 네, 선생님처럼 혼자는 안 다닙니다. 이쪽은 그리고 노을이 아주 좋아요. 이 저 한강 하구의 노을은 굉장히 대단하죠. 여기는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이 탁 터진 경치이기 때문에 아주 큰 경치를 볼 수가 있는 데잖아요. 그래서 노을이 여기 꽉 차요. 조금 있으면 노을이 꽉 찹니다. 여기서 자전거 타고 이렇게 아까 가시는 모습 보니까 아까 철새들하고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내가 저쪽 산도 넘어다니고 그랬어요. 이 산도 넘어다니고. 저기 오두산 전망대거든요. 저기서 내려다 보면은 그 바로 절벽 밑에서 임진강하고 집안이 너무 아늑하고요. 예, 아기자기하고. 아, 톡인데 네. 색이 아주 좋아요. 모양도 좋고. 이거는 언제 같이 여행 다녀오셨어요? 외국 가서 하나 지금도 자주 보이신가 봐요. 우리 아들도 우리 딸 우리 집사람. 사모님이 이렇게 아기자기 하시는 그런 면이 많으신가 봐요. 네. 난도 많고. 선생님 작업실은 저쪽에 있는 거죠? 바로 길 건너 여기서 걸어가면 한 10m 떨어진 지하실이죠. 따로 이렇게 일부러. 여기 근데 방이 너무 좁아가지고 네. 저 거기서 일을 하기가 너무 답답해요. 저 방을 하나 얻어서 나갔습니다. 사모님도 그 글 많이. 아니요, 우리 사람 글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차가 너무. 안녕하세요. 예. 차 한잔 합시다. 예. 커피로 막. 사모님 여기 앉으세요. 앉아요? 예. 사실 사모님한테 궁금한 게 더 많죠. 아니 근데 오정혜 씨. 예. 서편제에 나왔던 여배우. 아니 근데 선생님하고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우리 학교 때 만났어, 학교 때. 대학 시절에. 그럼 같은. 아니 나보다 2년 아래죠. 네. 그러니까 같은 과 달라요. 전혀 다른 미팅으로 만나신 거예요? 우연히 만나서 그래요. 우리 집사람은 국문과고 나는 영문과 고려대학교. 아니 근데 그 선생님께서는 혼자 하는 일도 그러시지만 여행도 자전거를 타고 혼자 하시는데 좀 불만 같은 거 없으세요? 젊을 때는 너무 바빠서 같이 못 지냈고 네. 근데 또 혼자 일을 하시니까 네. 각자 사는 나는 법으로 자전거를 타는데 네. 여자들은 그 얼굴이 타서 예. 잘 안 하죠. 금방 타요. 그렇죠. 자전거는 저는 안 타니까요. 네. 아 근데 그 아무래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좀 여자 떨어지는 시간 없어요, 별로. 아 그러세요? 네. 아. 바로 길 건너에서 일을 하루 종일. 아니 그럼 소설을 혼자 쓰는 거지 그럼 둘이서 쓰는 거야? 아니 선생님 안 계셨으면 좋겠다. 사모님하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 어떨 때 옆에서 지켜보실 때 참 그 힘들어하시는 모습은 글쎄요, 소설 쓰는 자체가 네. 뭐 굉장히 힘들겠지요. 네. 그게 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음, 나오는 거니까. 네. 근데 별로 내색은 안 하세요. 음, 그래서 뭐 저도 겉으로 힘드시겠다라든가 그런 거는 별로 저도 내색 안 해요. 그럼 작품을 이렇게 써가는 동안 이렇게 얼핏얼핏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러세요? 잘안 보여요. 좀 보여주시지도 않지만 네.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책으로 나오기 전에는 본 적이 없어요. 그 작품에 대한 이야기 서로 나누거나 그런 적도 없으시고.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하고 네. 멋있다. 예. 정말 잘 썼네요. 이 정도로 해요. 예. 아니 근데 그래도 전 자꾸 왜 불만 쪽으로 이렇게 듣고 싶을까요? 혹시라도 예. 이번 기회에 또 좀 이렇게 예. 너무 이렇게 현실적인 면에 어두운 데가 많으시죠. 예. 아무래도 예. 예술가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면이 좀 불만인 것도 있죠. 그래도 뭐 제가 할 수 없이 그건 제가 다 챙겨서 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인 거. 뭐 동사무소 하나 가는 것도 너무 싫어하시고 은행만 가고 뭐 은행 가고 이런 거를 너무너무 싫어하시니까요. 그런 거 너무 못하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면은 좀 본인이 더 힘들겠죠. 자제분께서도 글을 쓰고 싶어 하신다면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런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그거야 또 모르겠죠. 나중에 살다 보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이쪽은 다 전쟁, 무기에 관한 책들이죠. 무기. 이쪽은 악기. 요새 그 현의 노래가 네. 영화로 지금 네, 영화를 했다고 해서 아마 어디서 영화를 찍고 있는 모양인데요. 지방 어디 전라남도 어디에서 거기서 찍고 있다고 그러대요. 요즘 우리 음악들 많이 들으세요? 네, 음악을 듣고 음악에 관한 책을 많이 보죠. 우리나라 악기들 한국 악기, 네. 아주 좋은 책. 우리나라 악기를 다 모아놓은. 내가 아주 좋아하는 책. 예, 이거는 중국 악기예요. 우리나라 악기하고 되게 비슷해. 중국 악기. 중국 악기. 이거는 서양 악기. 다 있어. 음악대학을 졸업하신 분 같아요. 여기 있는 걸로 봐서. 음악대학을 졸업한 게 아니고 책을 좋아해서 한 권씩 모아놓은 거죠. 굉장히 비싸요. 네. 한 15만 원쯤 하는. 근데 이 현의 노래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필 하시게 된 거예요? 음악책을 그 현의 노래 삼국 사기에 그 있잖아요. 삼국 사기에 보면 이게 사기인데 우르기 저 가야금 가지고 신라로 망명했다는 기사가 한 5줄밖에 안 나와요. 그게 전부죠. 그걸 읽다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악기 책을 봤는데 역시 뭐 거기 해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혹시 그래도 좋은 참고가 되는 것이죠. 한 우리나라 악기, 이건 이제 우르게 살던 가야 시대의 역사들이죠. 가야 역사 악기. 아무래도 우리 음악 쪽을 한번 이렇게 딱 만지기 시작하시면 그거의 다음, 그거의 다음, 그거의 전 이렇게 계속해서 보셔야 될 텐데 좀 어느 정도까지 악기는 뭐 우르에 관한 기사는 아무리 뭐 책을 봐도 만족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것이죠. 다만 그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던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죠. 역사책을 보고. 그래서 현의 노래라는 책을 쓸 수가 있었죠. 겨우 쓴 거예요. 선생님 그 카레 노래 있잖아요. 사실 그게 참 일반 사람들에게 이순신 장군에 대한 건 정말 광화문 내거리에 있는 그 동상처럼 초등학교에 운동장에 서 있는 동상처럼 그렇게 늘 옆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 카레 노래라는 책을 접하면서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한 인간의 모습을 제가 그려놓은 거죠. 영웅이 아니라 물론 영웅적인 면도 있지만 그보다도 그 자기 당대 현실을 괴로워하고 고뇌하는 한 인간의 내면 그거를 그렸기 때문에 그것이 독자들이 그 부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나는 인간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개별적인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가 쓴 소설에 나온 이순신은 개별적인 존재, 한 단독자의 모습으로서의 이순신이죠. 그러니까 독자들이 아마 새로운 그 느낌을 받았지 않았나 싶어요. 그 이순신의 모습에서. 요게 최근에 나온 거죠? 자전거 여행 최근에 나온 자전거 여행 2편입니다. 속편. 네. 이거는 지난 1년 동안 작업을 해서 만든 책이죠.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같은 그런 글하고는 또 다른 전혀 다른 그 문화재를 보면서 느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건 주로 풍경 네. 중심이고 그분 유홍준 선생 책은 이제 문화재 중심이고 훨씬 전문적이지요. 저의 책은 이렇게 풍경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 그런 거에 관한 글이죠. 이 책에서 보면은 남도 쪽에 그 여행이 굉장히 남도 쪽은 많이 갔었어요. 저 그쪽 좋아해. 해남, 고흥, 장흥, 영암, 나주 그런 데 좋더군요. 특별히 그 남도의 매력을 해남이 저는 좋던데 해남은 이렇게 땅이 넓잖아요. 그래서 산이 이렇게 순해. 해남 산은 서울의 북한산은 매우 저 사나운 산이거든요. 기상이 막 하늘로 뻗치는 산인데 해남의 산들은 이렇게 소 등어리처럼 이렇게 펑퍼짐한 산이 있는데 산들이 그 산이 막혀 있는 것 같아서 돌아 나가면 또 들이 나오고 들 가장자리에 산이 있잖아요. 그걸 돌아가면 또 들이 나오고 해서 이렇게 아주 넓죠. 넓고 아주 넉넉한 공간이죠. 거기가 물산도 많아서 먹을 것도 많고 좋죠. 나 더 늙으면 해남 가서 살고 싶어요. 앞으로 그러면 자전거 여행 2가 아니라 이제 남도 해남길 여행길 뭐 이렇게 3탄이 나오지 않을까요? 해남 한번 갑시다. 해남 여행길에 저도 따라가야 되겠다. 해남 거기 가면 그 대흥사 네. 여기서 대흥사라고 안 그러고 요새 대둔사라고 그러나? 여기가 선생님 작업실이에요? 근데 일하는 방입니다. 우와. 아니 근데 작업실이신데 등산 장비로 가득한 것 같아요. 살림살이를 여기다 다 갖다 놨어요. 근데 등산 장비, 이건 자전거 장비. 이거는 내 랜턴, 휘발유 랜턴, 석유 랜턴, 바나. 이 실제로 자전거 여행 가실 때 네, 갖고 다니셨던 바나, 물통, 망원경, 아이젠, 자일. 근데 이렇게 펼쳐놓으니까 나침반. 나침반이 중요하죠. 아유 중요하죠. 이거 없으면 길을 못 찾아. 나침반. 여기가 선생님께서 이제 한 권 한 권 탄생시키는 뭐죠? 어머님의 뱃속 같은 그런 곳이네요. 노동하는 자리죠. 공장. 근데 이건 뭐예요? 아 이게 추저울인데 이건 우리 할아버지가 쓰시던 저울이에요. 할아버지는 한의사를 하셨거든요. 여기다 이제 약을 달아서 약을 지으시는 거죠. 근데 나는 몽당 연필을 여기다 올려놨죠. 이렇게. 근데 아주 민감해. 하나를 덜어내면 올라가. 예, 그래서 제가 못 집었거든요 방금. 근데 또 뒤에 칠판에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거는 우리 30년 전에 내가 육군 사병으로 전방에 근무할 때 그 군부대에 써는 표예요, 표. 특히 수송병들의 이제 생활 모토, 생활 신조가 바로 이거라고. 근데 너무 말이 좋아가지고 난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어. 군대에서 배운 거.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컴퓨터가 없어요. 컴퓨터는 나는 못하죠. 만질 줄은 몰라요. 그 연필로 쓰는 거예요. 이게 몽당 연필이 요만한 게 있잖아. 요만한 걸 쓸 수가 있어요. 요만한 걸 여기다 꽂아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 뒤는 연필을 연필을 깎는 거예요. 그리고 꽂고, 그리고 외출할 때는 거꾸로 껴서 여기다가 이렇게 끼는 거예요. 이거를 독일 가서 사왔어. 독일에 갔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 이 독일 국민들의 위대한 정신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끝까지 써야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요만큼이나마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디자인 이쁘잖아. 네. 저희 어릴 적에 왜 하얀 거. 총알 탄피를 여기다 레몬 탄피를 여기다 껴서 썼죠. 그리고 겨울에 이게 손이 시렵잖아. 그래서 손을 불어가면서 총알 껍질을 껴가지고 썼죠. 저희는 그걸로는 써봤어요. 하얀색, 까만색 그 볼펜 다 쓰고 나면 하얀 거에 끼워가지고. 거기다 껴가지고. 네. 이게 참 근데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멜빵 바지가 이렇게 잘 어울리세요. 아니 나는 이 허리띠 매는 옷을 싫어해요. 게을러서 그런지 허리띠가 너무 싫어. 넥타이 그런 거 싫어. 끈이 와서 닿는 게 제일 싫어요. 저는 이렇게 멜빵 바지가 잘 어울리는 분 처음 뵀어요. 노인네들 이거 입으면 안 되는데. 그게 뭐예요? 선물을 가져왔어요. 예. 겉모습도 예쁘지만 쌈지. 네. 이 안에 든 선물 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궁금하시죠? 네. 선생님께서 이걸 눈을 꼭 감으시고 하나를 뽑아보시죠. 여기 뭐가 들었어요? 당첨되실 거예요. 뭐 돈 주는 거야? 자, 저를 주시면 점치는 거 같아. 굉장한 멋쟁이 스타일리스트다. 맞아요. 매사에 폼을 중시하는 편인가요? 라는 질문을 예. 스타일. 그건 굉장히 나한테 중요한 거야. 왜냐면 스타일이라는 것은 그 내면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문체라는 것이 스타일이거든요. 나의 문체는 나의 스타일이죠. 내가 삶 속에서 어떤 포즈를 취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나를 스타일리스트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경우에도 나는 그것이 나를 칭찬하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무서운 착각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는 내 착각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정말 멋지세요. 아니 근데 여기 그런 질문이 써져 있어. 여기 독자들의 질문을 제가 여기다 다 모아 갖고 왔거든요. 매사에 폼을 중시하는 편인지 그 폼이라는 게 다른 뜻이 아니고요. 너무 이렇게 완벽하게 항상 하고 계셔서 궁금한 걸. 그자 또 하나가 있거든요. 또 이런 거요? 네, 한번 해보세요. 좋은 게 나왔으면 좋겠다. 자, 김훈표 미문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탄생한 것인지. 미문이라면 아름다울 문자의 그 문자. 문체. 네. 저는 문장을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음악이거든요. 문장의 음악성. 그러니까 내가 무슨 사유나 뭐 논리적 진술을 한다 하더라도 그 문장의 음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음악성이라는 것은 언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음악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사유라는 것도 그 음악 위에 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칼의 노래는 휘머리 장단으로 쓴 거죠. 휘머리에서 자진머리까지 가는 장단을 쓴 거예요. 근데 칼의 노래 후반부를 가보면은 내가 힘이 빠져가지고 휘머리도 안 되고 자진머리도 안 돼서 그 후반부는 문장이 중중머리 정도로 늘어져 버렸어요. 나는 그걸 알았어요. 내가 쓸 때. 야, 내가 힘이 빠져서 자진머리도 안 되고 그 휘머리도 안 되고 중머리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았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기력이 없는데 어떻게. 휘머리 문장을 몇 개만 쓰면은 나는 나가 떨어져요. 진이 빠져가지고. 그리고 현의 노래는 저것은 예술가가 우르기라는 예술가가 나온 소설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휘머리나 자진머리로 몰고 갈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했고 처음부터 아주 안정된 중머리 문장으로 끌고 나가자고 해서 중머리 리듬을 일관되게 가져간 것이죠. 그 박자를. 그렇게
음악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거기다가 또 음악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영상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영상, 비주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음악을 먼저 확보해 놓고 이제 비주얼을 거기다 넣어야 되는 거죠. 그림을. 독자들이 읽어보고 독자 머릿속에 무슨 선명한 영상이 떠올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읽으면서 그 읽는 독자 내면에 이렇게 리듬이 생겨나야 되잖아요. 그걸 맞히는 거죠. 그걸 맞히는 일은 좀 지긋지긋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작곡을 하는 것, 영화 찍는 것처럼. 그러니까는 아마 그 문장의 비밀은 그런 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상과 음악을 합쳐가지고 거기다가 또 인간의 사유와 논리적 질서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글을 많이 못 썼는데 앞으로는 좀 불완전하더라도 그냥 쓸 수밖에 없어요. 그 매일매일의 불완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글을 쓰다 보면 이게 써놓으면 내가 확실히 알아. 야, 이게 아니다는 걸 알아. 야, 이게 아닌데 그럼 펜을 집어던지고 이게 아닌 거는 내가 알겠는데 그러면은 뭐냐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모르겠어요. 이게 아닌데 싶은 문장도 그대로 인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날의 불완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눈물 나는 일이에요. 이것이 아닌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걸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응? 왜냐면 그러면 대안이 없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일을 생각하면 진짜 눈물 나요. 근데 한 예술가로서 참 비통한 일이지. 그게 아닌 거를 뻔히 알면서 그대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악 하시는 분도 그럴 거예요. 야, 이게 아닌데, 소리가 이게 아닌데 그래도 그럼 어떻게 해? 딴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참. 근데 또 기분이 좋을 때도 있어요. 딱 써가지고 이거다 싶은 때가 있죠. 야, 그런 날은 진짜 그런 문장이 하루에 한 2개만 됐으면 좋겠어요. 소리꾼들이 등금을 위해서 이렇게 몰아가잖아요. 그런데 마음같이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안 나올 때 정말 목을 어떻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내 마음에 맞는 그 귀에 맞는 소리가 나왔을 때는 그 느낌이라면 아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나는 판소리를 아주 좋아하는데 판소리라고 하면 소리라고 해야 맞다면서요? 그게 이제 가령 같은 노래도 이거를 동편제로 하는 것과 서편제로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잖아요. 거기에. 나는 동편제를 좋아해요. 동편제의 노래 소리는 훨씬 더 비극적이죠. 그리고 소리가 깔끔하잖아. 응? 군더더기가 안 들어가고 아주 이렇게 잔혹할 정도로 완벽한 소리죠. 그게. 응? 근데 서편제를 계면조로 부르는 것이 우리의 정서에 맞는 거예요. 우리는 가령 트로트 같은 대중가요에도 어느 정도의 계면조는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응? 그러니까 서편제. 나는 카레 노래를 쓸 때도 나는 동편제를 써야겠다 싶었어. 동편제의 리듬으로 동편제의 음악을 가지고 글을 쓰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 가야 되겠네. 서편제 앞에서 동편제 얘기만 하시면. 아니 사실 요즘은 동편제, 서편제, 중고제가 없거든요. 예. 또 하나 열어볼까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카레 노래 판매 부수에 결정적으로 기여를 한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런가? 노무현 대통령이 네. 텔레비전에 나와서 카레 노래를 추천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탄핵을 당하셔가지고 탄핵 기간 중에도 카레 노래를 읽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있기 전에도 카레 노래는 많이 팔렸어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조금 더 팔렸어요.
나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인세를 받을 수가 있었지. 그건 내가 대통령한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 그러나 그 전에도 나는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책이죠. 그리고 대통령 그 책을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대통령께서 그 책을 읽으신 것에 대한 나는 아무런 소감이 없어요. 대통령께서 내 책을 읽으신 것은 읽으셨다면은 내 책을 읽은 수십만 독자 중에 하나일 뿐이죠. 내가 대통령 선거 때 유권자로서 한 표를 찍는 수백만 유권자 중에 하나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 수많은 독자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나 소설을 쓰는 사람은 한 사람의 독자가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의 독자가 소중한 만큼 대통령이 읽으셨다는 것은 나한테 소중한 것이고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 생각이에요. 만약에 소설가가 안 됐다면 지금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요? 소설가가 안 됐으면 나는 노동을 했겠죠. 밥벌이를 또 다른 밥벌이를 했겠죠. 내가 소설을 낼 쯤도 이렇게 써놨잖아요. 나는 이거를 왜 쓰냐면은 이것이 내 밥벌이 노동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해서 내가 밥을 먹을 수 없다면 난 이걸 안 합니다. 나는 아주 상식적이고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것이 문학이고 예술 작품이 되잖아요. 나중에 그것은 나중에 얘기고 우선은 이것이 내가 밥을 벌어먹고 사는 노동이기 때문에 노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노동이라는 건 굉장히 잔혹한 거예요. 이것은 아무도 나를 기울여 줄 사람이 없잖아. 내가 내 자신을 기울을 해가지고 내 자신의 질서를 잡아가지고 일을 하는데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고 몇 달이고 혼자 앉아서 앉아 쓸 수밖에 없는 잔혹한 노동이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는, 누구한테 가서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것이 뭐 우선 나의 밥벌이니까 내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소설가가 안 됐다면 나는 또 무언가 딴 일을 해서 밥을 벌어먹고 사는 거죠. 밥벌이의 지겨움이라고. 그 지겨운 밥벌이 그걸 또 해야 돼. 돈이 없어. 아니, 갑자기 왜 슬퍼지죠? 그 본래 인생은 고해라고. 그것만 알면 돼. 그것만 알면 돼. 그것만 알면 다 아는 거야. 근데 돈 많이 버셨잖아요. 돈을 벌었죠 좀. 나는 소설을 써가지고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소설 한 권을 써서 얼만큼을 내가 벌어야 되느냐. 나는 그 다음 소설을 쓸 때까지만 먹고 살면 돼요. 그럼 그걸 써서 또 그 다음 소설을 쓸 때까지 먹고 살면 되잖아. 근데 요것마저도 안 되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금년에는 현의 노래라는 소설을 썼죠, 연초에. 그러고는 안 썼어요. 지난달에 단편을 하나 썼죠. 그러니까 그거 내년에는 또 써야죠. 그래야 또 그 다음 거를 또. 현의 노래가 또 영화로도 제작이 되니까 또 그거에 대한 것도 또 돈 많이. 영화 돈 많이 안 벌었어요. 영화는 얼마인가? 4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인가? 4천만 원 내 계약을 했는데 1,000만 원을 받았어요. 우선 나머지는 이제 몇 달 후에 준다. 뭐라고 다 말할게. 얼마 받았는지. 전 제가 만나본 분 중에 그 계약금을 말씀하신 것도 처음이고요. 내가 이걸 하면서 난 몰라요, 돈 몰라요 이런 분들 많이 뵀지만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돈이라는 거는 무지 중요한 거예요. 응? 돈처럼 중요한 게 없는 거죠. 응? 사람은 돈을 벌어야 되고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가 살아야 돼. 그게 인간의 도덕성의 기초라고. 응? 지가 집 앞을 못 벌어 먹어야 된다는 것이 인간의 인격과 도덕의 바탕이야. 이게 안 되면은 그거는 인격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돈을 좋아해요. 내가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사랑한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나는 이 돈 뭐 싫다는 사람 있잖아.
현세적 가치를 경멸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나는 현세적 가치를 경멸하는 인간들을 또한 경멸해요. 그놈들을.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신성한 거예요. 그게. 노동의 대가인데. 근데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로또. 난 몰라. 그거는 나는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 만약에 그런 일이 로또가 되면은 그 좋지요. 로또가 되면 얼마나 좋아. 로또 되면 내가 좀 드릴게. 기자 생활도 하셨었잖아요. 기자 생활 내가 27년을 했어요. 네. 그리고 다시 또 그만두셨다가 또 다시 기자 생활 하셨어요. 수없이 그만뒀죠. 수없이 사표를 쓰고 나왔죠. 그럼에도 다시 헤아릴 수가 없어. 그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그거는 뭐 그냥 세상과의 불화죠. 불화. 그럼에도 다시 또 기자를 다시 들어갔죠. 왜냐면 나와서 한 2달 지나니까 쌀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 쌀이 없으면 사람이 죽는데. 또 들어갔죠. 그럼 또 불화가 벌어지면 또 나와. 또 쌀이 없으면 또 들어가. 쌀 때문에 쌀. 다른 직업도 아니고 다시 똑같이 아니 그것을 내가 배운 게 그거니까. 그걸 또 들어갔죠. 헤아릴 수가 없어. 그건 뭐 헤아릴 필요도 없겠지. 그까지가 헤아려서 뭐. 올 겨울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궁금해지거든요. 올 겨울에는 내가 사실 지난 1년 동안 그냥 놀았거든요. 현의 노래 쓴 다음에 놀아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자전거 여행 책을 썼잖아요. 그거 다 논 거예요. 놀면서 한 건데 올 겨울에는 일을 좀 하려고 그래요. 일을 좀 하는데 또 글쎄 겨울에 할까 또 좀 더 놀고 내년 봄부터 할까 하는 망설이는 중이지. 선생님 남도 쪽에 여행길 가셔서 혹시 놀러 가실 때 저도 함께 동행을 해. 그때까지 자전거 배우지. 자전거 진짜 금방 배워. 내가 가르쳐줄게. 그때 가실 때도 자전거 여행으로 가실 거죠. 그게 뭐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자동차를 타고 갈 수도 있는데 나는 자동차를 너무 싫어해요. 자동차를 너무 무서워. 자동차를 타면은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가 없는 속도로 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 타고 어디 갈 때도 주로 기차를 타요. 기차는 덜 불안하게. 그럼 기차 여행에 동행을 하면 되겠네요. 네. 선생님이 그렇게 신바람을 나게 노시고 또 다시 한번 또 밥벌이를 위한 또 그 연필을 드실 때 어떤 작품이 나올지 저희는 함께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자전거 가르쳐 주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뒤로 이렇게 많이 쌓이는 Don't be afraid. Come on, dance for me. In the night we can feel as we dance along. Our love has been